또 이 경기에서 한지 플릭 감독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로 박수를 쳤다가 경고를 받았고 이 경고에 대해서 또 항의를 하다가 경고 누적 퇴장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만사노 입장에서는 내가 선언한 거에 대해서는 닥치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피해자가 더 많은 피해를 받는 시스템이라고. 한지 플릭 감독 이 옐로 카드 2장 퇴장은 이건 만사노 문제 있어요. 자, 2025년 10월 20일 현재 오후 3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SL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형님들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감기 정말 조심하시고요. 찬우 형님 현장 중계 가실 때 추위 꼭 조심하시고. 갑자기 굉장히 뭔가 공영방송스러운 예. 이런 따뜻한 이야기도 가야죠. 그죠? 아니, 예. 근데 진짜 그 주말부터 굉장히 날씨가 쌀쌀해져가지고 주말에 이제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 나가는데 그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져가지고 진짜 옷을 좀 두껍게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더라고요. 그 화성 종합운동장에 갔다 왔는데 원래 경기가 4시 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을 착각해서 2시에 갔어요. 근데 재미난 게 경기장 안에 들어갔다가 일이 있어서 경기장 밖에 차에 갔다 왔는데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한 3도 차이 나는 것 같아. 느낌상. 체감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장 안은 추워요, 그냥. 엄청 춥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특히 밤에 돌아다닐 때 진짜 춥거든요. 지금 굉장히 쌀쌀해요. 사실 언제야? 주말에 어제 일요일이었죠. 어제 보니까 거의 한 5도까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새벽에. 와, 새벽에 5도까지. 네, 5도까지 떨어져서 지금 첫눈이 엄청 일찍 올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왔다는 얘기도 있던데. 서울은 아닐 거고 딴 데는 왔을 수도 있죠. 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느낌이 약간 겨울이 좀 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정말 좀 다들 추위 꼭 조심하셨으면 이게 좋겠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작년에는 10월 말까지 더워가지고 여름이 너무 길었는데 올해도 물론 사실 평범하게 생각해보면 9월까지 더운 건 좀 이상한 거긴 하죠. 그렇죠. 근데 올해는 9월까지는 더웠는데 이러다가 또 작년처럼 10월까지 더운 거 아니야 했는데 갑자기 확 추워지네요. 근데 가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네, 가을 옷을 꺼내놨다가 다시 집어넣었거든요. 저희 집 그 앞에 그 포차골목이 있습니다. 포차골목이 있어서 거기 다 야장 깔아놓고 이제 그죠, 저녁 야외에서. 때는 이제 네. 야외에서 이제 술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주말에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춥거든. 그러니까 야장이 깔려는 있는데 사람들이 다 추워가지고 여자들은 다 이렇게 담요 같은 거 다 두르고 있고 남자들은 또 그 와중에 허세 부린다고 또 그 담요 안 두르고 있는데 그러다 감기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다음날 컨디션 이게 술을 많이 거예요. 먹으면 그 몸에 체온이 올라가지고 추운 줄 잘 몰라요. 하지만 추위는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 술 깨고 나면 이제 몸이 이상한데? 라고 그래.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씨가 참 극과 극을 오가는 것 같습니다. 자, SL 우리 세리에 라리가도 이번 주 극과 극을 오갔는데 자, 라리가 4경기 그리고 세리아 4경기까지 함께 형님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지로나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2대1로 승리를 했는데 아라우오의 버저비터골 공격수로 아라우오가 올라간 게 주요하게 먹혔었어요. 이 경기는 한지 플릭 감독이 선수 교체를 굉장히 잘한 경기죠. 사실은 수비가 개판이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이 없는 경기예요. 지로나가 전반전에 3골, 4골은 더 넣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비 라인이 탈탈 털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골 실점한 거에 멈춘 것이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공격 쪽에 부상 선수가 너무 많으니까 공격 라인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토니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어떤 선수인가요, 토니 선수는? 토니가 제로톡으로 나왔는데 왼발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적인 선수예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게 봤는데 문제는 전방에서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피지컬이 약하니까. 어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토니를 빼고 레시포드를 전방으로 올렸다가 그리고 막판에 이제 아라우오를 투입하면서 아라우오를 전방에 올리고 레시포드를 다시 왼쪽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아라우오가 최전방에서 골까지 넣어줬으니까 너무 잘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레반도프스키 대체자 찾지 말자. 블라우비치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아라우오 쓰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라우오는 센터백보다는
스트라이커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수로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연봉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수비수를 계약하고 공격수를 쓰면 됩니다. 이야, 이거는 좀 선수한테 가혹한데. 그렇죠. 그러면 아라오가 저 공격수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나가세요. 네. 이종료 챙겨주고 나가주십시오. 네. 그래야죠 뭐. 뭐 나중에 좀 활약이 공격수로도 좋으면 득점 보너스라도 챙겨주는 걸로. 자, 카사도 선수가 이날 원볼란치처럼 역할을 맡았습니다. 카사도에 대한 평가가 좀 궁금하고 베르나의 선수를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 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근데 한지 플릭 감독이 베르날에 대해서는 1, 2년 축구할 거 아니니까 몸 상태가 완벽할 때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베르날을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카사도는 선발 출전했는데 여전히 아쉽죠. 사실은 미드필드 라인에 페르민이 부상에서 돌아왔지만은 선발 출전하지 못하고 교체 출전했습니다. 근데 올모가 또 부상이잖아요.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격 쪽에서는 페란도, 하피냐도, 레반도프스키도 부상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가 좀 있었는데 결국은 미드필드 라인에 도용, 페드리, 카사도를 같이 쓰는 선택을 했고 이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하나는 세비야전에서 기동력에서 밀리면서 전방 압박이 되지 않으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중원의 숫자를 늘려서 안정감을 높이겠다. 이것도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대다수가 A매치를 소화했기 때문에 네. 체력적인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관리를 해야죠. 네, 그것까지 생각하면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카사도는 뭐라고 할까요? 일단 모험적인 플레이가 너무 부족하고 그만큼 효과가 떨어져요. 그냥 이 선수는 저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 이 정도 이미지밖에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 그리고 그 경기도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크더라고요. 발전을 하려면 좀 더 과감한 시도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 생각이 근데 좀 드네요.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이제 페드리라는 선수가 라마시아 출신은 아니지만은 바르셀로나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가비도 그런 모습 보여주는다만 라마시아에서 올라온 미드필더들이 패스 성공률, 패스의 성공 이거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짧은 거리에서 패스를 주고받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조금 더 모험적인 패스를 많이 즐겨야 됩니다. 패스가 끊기더라도 성공하면은 골과 직결될 수 있는 패스를 시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 매우 중요한데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패스를 모험적인 패스를 10번 중에서 한 8번 시도해요. 근데 7번은 실패해. 그런 선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10번 중에 한 8번 정도 안정적인 패스하고 2번 정도는 모험적인 패스. 제가 지금 컨디션이 되게 나쁜데 이렇게 뭐 아니면 도식으로 얘기하면 아니 물어보는 거야. 어떤 스타일의 형님의 선수냐. 스타일은 싫어요. 둘 다 싫다. 그래, 저는 저는 어느 비중을 기본적으로 모험적인 패스를 할 줄 알면서도 안정적인 경기를 하는 선수가 좋지. 모험적인 선수냐, 그냥 안정적인 선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둘 다 싫어요. 아니 근데 보는 눈이 높으시네. 그거는 너무 높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약간 완벽 그 바르셀로나 자체. 미드필더인데 높은 걸 요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중에는 또 잘하는 선수도 있고 못하는 선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잘하는 거죠. 선수가 있고 못하는 선수가 네, 있죠. 네.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다수가 차비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차비를 보면서 성장하다 보니까 패스 성공률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라마시아 출신들이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조금 차비는 실패하더라네. 모험적인 패스 리키 잘 부치도 하잖아요. 그렇고, 네 누구야? 차비는 모험적인 패스 잘 하는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뭐 페드리나 더용이나 이런 선수하고 비교하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해요. 왜냐면 어린 선수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발전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카사도는 많이 발전해야 돼. 그리고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카사도 베르나는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카사도는 비판하면서도 베르날은 그래도 옹호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베르날 같은 스타일은 찾기가 어려워요. 원 볼란치로서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스케츠 같은 플레이, 네. 로드리 같은 플레이,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미드필더예요. 찾기 힘든 스타일이죠. 근데 찾기 네. 힘든 스타일이니까 이 선수는 관리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카사도는 기본적으로 3선에서 뛴다면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이 부딪히고 그리고 연결해주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선수가 가끔씩 보면은 동료 주위에서만 움직여요. 쉽게 얘기해서 볼을 받으려고 공간 쪽으로 움직이면서 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다 좀 더 보니까 과감해야 답답함이 되겠네. 있는 거예요. 과감해야 되는 게 사실 미드필더에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카사도는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 경기에서 한지 플릭 감독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로 박수를 쳤다가 경고를 받았고 이 경고에 대해서 또 항의를 하다가 경고 누적 퇴장을 받았습니다. 한지 플릭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저 팀의 사기를 올리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봤는데 영재형님은 이 장면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만사노가 바르셀로나 경기가 44경기인가 그렇대요. 네. 근데 퇴장을 12번 선언을 했대요. 박수 12명을 주셔야 돼. 퇴장을 줬대요. 만사노가 특정 팀에게 가장 많이 퇴장을 꺼낸 게 바르셀로나예요. 아, 통계가 그렇게 또 네. 나오는 그리고 지금 SNS에 돌고 있는데 물론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두 가지의 기준이 있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돌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했을 때 감독이 했을 때의 행동과 타팀 선수와 감독이 했을 때의 판단이 다르다는 게 판정에서 좀 드러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전 100%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런 경우만 뽑아서 발췌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지 플릭 감독 이 옐로카드 2장 퇴장은 이건 만사로 문제 있어요. 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지 플릭 감독이 심판 판정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조롱했기 때문에 옐로카드 첫 번째 받았다. 그 옐로카드 받은 거에 대해서 이게 왜 옐로카드나 얘기했는데 또 항의한다고 받았다? 이거는 만사노 입장에서는 내가 선언한 거에 대해서는 닥치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이게 깔려 있어요. 라리가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피해자가 더 많은 피해를 받는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거 바르셀로나가 항소할 건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이게 내가 만사노 들어올 때마다 이 얘기해서 지금 히든 풋볼 3에서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 저는 뭐 화성과 수원 경기 보면서도 화성에게 유리하다 수원에게 유리하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에 있어서 판정이 문제가 너무 심각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경기 난장판이었죠. 마지막까지도 이슈가 좀 많았고 네.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경기 끝나고 차 몰고 집에 돌아오면서 내가 제 3회 팬이라면 경기장 가기 싫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심이 이러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라리가 얘기잖아요. 제가 얘기한 건 K리그 2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리그 중에서 뭐 어디가 더 심각하다, 어디가 심각하지 않다 이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곳곳에서 주심의 판정이 문제가 되고 있고 주심이 말도 안 되는 경기 운영을 해요. 그렇죠. K리그 1도 전북 경기, 제주 경기 때 그렇죠. 그 사례 그 문제가 나왔었고. 있었지. 네. 네. 심각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축구가 팬들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뭐 어느 팀에게 유리하다 뭐 이런 건 얘기하고 싶지 않고 공정과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어느 순간부터 판정이 경기에 대한 몰입까지도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PA 같은 것도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지금 K리그 하고 있고. 그죠? 예. VR이 있었을 때 직접 주심이 나와가지고 이제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판정이 나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데도 세리에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계속 시스템적으로는 뭔가 이 관중들 그다음 경기를 보는 사람들한테 이 판정의 의미나 취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데 뭐라 그럴까 예전보다 확실히 이런 논란이 좀 더 많아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거는 축구의 어떤 고도화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여러 장면들이 예전보다 벌어지니까. 더 많이 뛰고 네. 예전보다 더 많이 뭔가 접촉이나 아니면 그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심들 심판들 입장에서 어쨌든 심판은 주심은 하나니까 뭐 부심이 개입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주심 입장에서는 VR이라는 보조 도구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데만 의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만사노 얘기를 했지만 뭐 한지 플릭 퇴장 얘기도 했지만 레시포드가 얼굴을 가격당한 동작이 있는데 그게 반칙이 선언이 안 되고 그냥 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장면이 다른 경기에서는 반칙을 선언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주심이 갖고 있는 경기마다의 형평성, 경기마다의 형평성은 팀마다 형평성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화성과 수원 경기 얘기를 중간에 쓱 넣은 게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컨디션이 너무 나빠지고 축구가 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제가 그래서
뭐 라이브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메뉴 경기라든가 레알 경기. 근데 일반 축구 팬들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장 가서 보시는 분들은 네. 더 하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찝찝해요. 그죠. 뛰는 선수들의 경기만 집중할 수 없잖아요. 경기 끝나고 나서 팬들이 느끼는 감정이 명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깔끔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이 이겨도 뭔가 찝찝할 것 같고 화성이 져도 뭔가 찝찝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더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이게 그냥 야 이건 심판에 대한 도전이야. 우리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우리의 눈높이는 여기에 있으면 이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라리가도 그렇고 K리그도 그렇고 심판위원회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판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비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피드백을 좀 받고 네. 어떻게 해야 이 심판들도 축구의 발전에 따라서 좀 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어느 리그가 심판위원회에서 떠나서.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거기는 내부 그러니까 심판들이 모여 있는 협의체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옹호의 논리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 문제는 특히나 레알 마드리드가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안에서는 아마 이 문제도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바르셀로나 이 경기에서의 판정 문제도 야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얘네도 이러네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는 그럴 가능성이 높고 지금 K리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시즌 내내 여러 가지로 리그 1이든 리그 2든 진짜 좀 저거를 저따위로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쓸게요. 저따위로밖에 못한다고 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의 그런 판정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여기도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또 내부 옹호의 논리로 들어가 그렇죠. 있고 사실 이런 거는 협회가 지금 이제 심판에 대한 그거는 협회가 갖고 있으니까 협회가 좀 정리를 잘 하거나 솔직히 협회가 욕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최근에 그 한 몇 년간 이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야 이거 처리 잘하면 굉장히 사실은 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인데 안타까워요 좀. 네. 제가 요즘에 경기장 가면 일로서 가는 것보다 즐기려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일로서 갈 때는 그냥 내가 일하고 돈 받고 하고 오면 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즐기러 갔을 때 이런 상황을 좀 보면서 사실은 스코어는 펠레 스코어예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에 극장골입니다. 3대2로 끝났죠. 그러면 이게 엄청 재미난 경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경기 자주 보러 가시죠? 경기 가서 볼 때 느낌이 좀 다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집에 있기 싫은가요? 아니요. 화성 경기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감독 차두리는 어떤가. 그리고 수원은 과연 승격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승격이 가능할 수 있는 위치까지 있잖아요. 지금 K리그 2고 뭐 산술적으로는 1위도 가능하니까. 그러면은 뭐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치든 아니면 다이렉트로 올라가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차두리를 만나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 원하는 걸 다 이루긴 했습니다만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날 이 만사노 주심의 판정과 뭐 한지플릭에 대한 이처마저 좀 가혹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이슈들까지 겹치면 축구 보다가도 이게 마음이 좀 현타가 와요. 이게 맞나 싶은 마음이 좀 들잖아요. 꿀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력이 개판이었거든요. 사실 저도 할 말이 없는 그리고 사실 경기예요. 공격진이 이렇게 줄부상이라 네.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을 거고.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 미첼 감독이 지로나 선수 한 명하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있었는데 누구였더라? 아마 마지막 실점에 대해서 아라오를 놓친 거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거나 지적을 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로나도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지로나 입장에서도 이 경기 놓친 게 너무 아쉬울 겁니다.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엘클 걱정된다. 수비가 이 정도로 뻥뻥 뚫리면 큰일이다. 네. 그러니까 패드리 입장에서도 경기 끝나고 나서 전방 압박의 문제, 기동력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라인 컨트롤 또 미숙함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자식 보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다들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한지플릭 감독은 이 항의를 하긴 했는데 퇴장에 대한 항소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엘클라시코 때 벤치에 앉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 항소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리노와 나폴리의 경기였는데 토리노가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게다가 지오반니 시메오네 선수가
친정팀의 상대로 또 비수를 꽂았어요. 네. 이 경기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토리노가 사실 이제 인테르랑 개막전 치를 때부터 되게 엉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니 감독에 대한 의구심이 되게 컸었고, 야 이거 나름 돈 써서 선수들 영입은 했는데, 야 이게 효율이 있나의 문제였었고. 네, 이 경기 같은 경우에 나폴리 입장에서는 사실 경기를 더 주도하기도 했었고 찬스도 많이 만들긴 했는데 좀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건 약간 결정력의 문제가 드러났어요. 지금 기록 보니까 슈팅을 22개나 네. 때렸거든요. 이게 결정력의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거야. 공격수가 없구나. 지금 보면 호일룬 네. 부상 이탈. 뭐 그렇죠. 공격수는 아니지만 맥토미니도 부상 이탈. 그렇죠. 네. 루카쿠도 부상으로 이미 빠져 그렇죠.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골을 넣어줄 만한, 그러니까 결정력이 좋을 만한 선수들이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아쉬워서 이거는 패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경기 자체는 뭐 찬스도 훨씬 많이 만들었고 특히나 더브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인 기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 그게 다 뜨거나 벗어나거나 네. 이러면서 아쉽게 이제 득점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조반니 시메오네 골 넣은 거는 굉장히 잘했어요. 되게 침착했었고 그 문전 앞에서 그 바냐랑 이제 1대1 상황이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침착하게, 나는 솔직히 거기 한 번 더 치고 나갈 줄 몰랐고 그냥 네. 바로 때릴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치는 선택을 하면서 야, 쟤 저러다 못 넣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네, 잘 오히려 넣었더라고요. 성공했다. 네, 잘 넣었어요. 그래서 네. 시메오네도 이제 본인이 이제 전 시즌까지 나폴리에 있었으니까 세레모니는 하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이 골이 들어가면서 토리노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로 바뀌게 됐죠. 이제 수성전으로 바뀌게 됐고 나폴리가 이제 토리노의 수비를 뚫어내냐 못 뚫어내냐 그 문제였었는데 마지막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죠. 폴리타노 슈팅이 골대 맞고 나오고 그러니까 네. 노아랑이 다시 일어났는데 네, 오프사이드 하필. 이게 92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막판에 참 묘한 진짜 상황입니다. 보면서 네. 웃겨가지고 저는 이제 그거 넣었을 때부터 저 약간 오반인가 나 그 생각했는데 얘가 너무 흥분했는지 야, 너무 유니폼 흥분해서 안 벗고 막 보였나 그냥 콘테도 막 포효하고 네. 유니폼 벗고 막 사람 다 뛰어가고 그러는데 좀 섣부른데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나폴리 입장에서 토리노 상대로 해서 무승부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죠. 이게 이겨야 이기는 골이 돼. 아니잖아요. 나폴리는 우승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 비겼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 경기는 이겨야 돼. 그러니까 그때 골을 넣었다고 막 뭐 유니폼 벗고 이게 아니라 야 빨리 공 가져와. 우리 한 번 더 공격해야 돼. 이걸 해야 되는데 막 이러니까 물론 이제 노아랑 심정도 이해는 가죠. 그죠. 얘가 나폴리 이적해가지고 지금 보여준 게 아직 없으니까. 아무것도 별반 참게 네. 없고 뭐 나왔다 하면 얘 왜 이렇게 못해? 막 야 이거 네덜란드 리그산 윙어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럴 만도 한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카드는 받고 옵사이드로 골은 취소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패했죠 나폴리가. 네. 전반적으로 이제 이 경기는 결국 그러니까 포워드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경기 자체를 뭐 주도하더라도 결국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으면 꽤 좀 어렵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었고, 뭐 콘테 감독이 뭐 예쁜 스타일만 보이려고 하려 했다. 근데 이거는 찬스를 결국 이제 골을 더 완벽한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박스 근처에서도 공을 계속 갖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결정력 있는 자원들의 부상 이탈 이게 결국 그게 제일 뼈아프게. 컸어요. 그게 네. 없었으면 아마 저는 이겼을 거예요. 아마 호일룬만 있었어도 그쵸. 아마 이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기회를 훨씬 많이 빠진 만들게. 선수들의 어떤 빈자리가 나폴리 입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던. 근데 어떻게 경기 시즌 하다 보면 이런 경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팀마다 네. 이런 시기들이 있죠. 이런 네. 시기들이 있는데 이제 요거 때문에 뭐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있죠. 밀란 경기 패하고 이제 이 경기도 패하니까 그게 이제 시기가 붙어 있다 보니까 나폴리 예전 같지 않은데 약간 요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이거는 콘테 감독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승팀이잖아. 그렇죠. 우승팀에 대한 분석이나 우승팀의 그 약점 같은 걸 파고드는 거는 당연한 거고. 네, 이 팀도 똑같거든요. 네. 네, 우승팀에 대한 도전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근데 연패가 너무 길어. 여기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냥 좀 이상하던데. 전반적으로. 이상하긴 하죠. 그래서 나폴리는 분위기가 좀 가라앉을 수 있는데 빠른 반등 포인트를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로마와 인테르의 경기인데 인테르가 1대0으로 로마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7경기 6승 1무 리그 4연승. 뭔가 안정세에 접어든 듯한 느낌을. 아니 전혀 안정적이지 않고요. 아니군요. 일단 전반전에 빠르게 득점을 해가지고 좀 편하게 갔는데 이게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스페리니 감독이 인테르한테 굉장히 약하거든요.
본인이 인텔을 맡았을 때도 약했고 인텔을 상대하는 것도 약해요. 이게 인텔의 킬러라기보다는 인텔에게 약하네요. 뭔가. 네. 그러니까 이 좀 특이하긴 한데 가스페리 감독의 로마는 지금 이번 시즌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죠. 원래 가스페리 감독의 그 공격 축구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실점이 굉장히 적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리그 1위까지도 달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경기 초반에 실점을 하고 전반전에는 사실 로마가 굉장히 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 쪽에서의 장악이 전혀 안 되고 중앙 쪽으로 공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일단 계속 측면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측면 쪽에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기에는 사실 인텔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고 이날 경기에서는 톱으로 그리고 또 디발라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디발라 제로톱을 세우고 그러면 이제 소울레하고 디발라를 동시에 좀 기용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장치를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측면 쪽으로 사이드로 공이 가게 되면 거기서 진짜 한 명이 다 뚫어서 이제 들어가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크로스 위주의 공격이 될 텐데 디발라가 토보에 있어서는 사실 뭐 크로스 공격이 그렇게 뭐 위력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됐었고 그래서 사실 전반전은 생각보다는 쉽게 이제 인테르가 잘 치러냈죠. 근데 후반전에 들어오면서 이게 상황이 바뀝니다. 이거는 가스페리 감독이 좀 뛰어나다고 봐야 되는데 전반전에 어쨌든 간에 본인이 준비한 경기 전략이 전혀 통하지 않았었고 특히나 중앙 지역에서 공을 아예 갖고 있질 못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앙 지역에서 누군가 좀 더 배치나 동선 같은 걸 조금 더 잘 짜가지고 상대를 좀 어렵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일단 마누코네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부분부터 해결이 됐어요. 수비진 그 다음에 그 윗단계 마누코네 그 다음에 그 윗단계 하나 더 그리고 디발라가 또 아래로 내려와서 그러면서 이제 디발라가 원래 잘하는 플레이들 아래 내려서 미드필드 지역에서 영향력 높여가지고 다른 동료들한테 찬스 만들어주는 그런 플레이가 연달아 이루어지면서 후반전은 로마가 압도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되게 위태위태한 장면이 많이 있었는데 인텔 입장에서는 기록을 봐도 슈팅 12개, 네. 뉴슈팅 5개. 전반전에는 네. 로마가 거의 슈팅을 못했거든요. 근데 후반전에 슈팅을 월등히 많이 했던 게 이제 로마였었는데 이제 이러한 전술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먹혔던 거였었는데 이게 그 로마가 그게 있어요. 예전에 또띠가 제로톱을 할 때는 또띠가 그렇게 앞에서 수비 끌어주고 밑에 내려서 미드필드 영향력 맞춰주면 측면에서 누군가 들어가서 마무리를 해줬어요. 네. 대표적인 선수가 페로타 같은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들이 들어가서 마무리를 해줬어. 여기는 없네. 제 디발라가 그걸 해주는데 없어. 여기는 마무리 지을 선수가 없어. 호응해주는 파트너가 없네요. 그게 파트너가.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득점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인텔은 실점을 이제 안 당한 거지. 키브 감독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건 역시 이 감독이 그래 경기 전략 준비해온 게 먹혔을 때는 괜찮은데 경기 도중에 뭔가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서 대처하는 건 굉장히 늦구나 혹은 없구나. 아예 대처를 못 하는구나. 네. 이 경기가 딱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스페리 감독이 중간에 라커룸에서 뭔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변화가 있었고 그게 굉장히 잘 통했어요. 굉장히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었고 압도를 했어 상대를. 전반전엔 반대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그러면 대처가 되는데 교체 처음 하는 것도 보고 저 교체가 필요한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를 해온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키브 감독이 내가 보니까 제이야. 제이라서 이렇게 주도 면밀해. 네. 자 오늘 경기 내가 이렇게 준비했고 큰 그다음에 틀에서 계획을 60분에는 이렇게 네. 바꾸고 65분 70분에는 또 이렇게 바꾸고 플래너가 이렇게 있겠죠. 해야겠다. 네. 뭐 애들 A 배치도 갔다 오고 피곤하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그거대로 합니다. 너무 제이. 경기 상황이 네.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어. 그냥 그렇게 해. 첫 번째 교체가 그래서 되게 의아했어요. 저 교체가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그때 아마 프라테시랑 피오가 들어갔나? 그럴 거예요 아마. 라우타로가 그냥 경기상 몸 상태가 좀 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라우타로가 실제로 전반전에도 팀은 괜찮았는데 이제 패스미스 같은 것도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조금 지나서 미드필드에서 완전히 밀리고 장악당하는 게 느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치치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거꾸로였어. 프라테시는 사실 미드필드를 장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선수가 아니에요. 네. 이 선수 장점이. 그런데 없는 선수야 그냥. 미드필더인데 침투자로 골을 달라는 게 장점이에요. 패스는 잘 못하고 특이한 친구죠. 그러니까 중원장악엔 도움이 되지 않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선수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서순이 잘못돼 있으니까 이게 그냥 이 경기 상황을 보고 내가 대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안 하는 게 그렇으면 맞고. 좀 더 상대에게 네. 위기를 내줬던 시간을 짧게 줄일 수 짧아졌겠죠. 있었겠죠. 혹은 위기를 네. 내줬더라도 한 텀 이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또 생길 수도 있었을 거고. 근데 실제로는 결국 경기 내내 이제 좀 어려웠던 상황들이 계속 후반전에는 이제 이어졌었고, 제가 볼 때는 키브 감독의 경우에는 뭔가 경기 도중에, 그러니까 경기 실시간으로 경기는 이제 라이브로 흘러가는 거니까 여기서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경기는 운이 좋아서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1대0을 잘 지켜냈고, 찬우 형의 표현 들으면 운장 기부. 다만 이제 일단 앞에 좀 소위 말하는 양학, 좀 전력이 떨어진 팀들 네. 상대로는 뭐 준비한 것들이 잘 통해서 이제 잘 이겼었고, 그건 이제 본인 스타일을 자꾸 우기는 것보다는 기존의 스타일과 이제 타협점을 하면서 이제 자아를 버렸으니까 좋아진 건 맞고, 지금 강팀과의 첫 번째 경기 사실 이기긴 했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 치르고 주말에 또 나폴리랑 경기 해야 되는데, 나폴리도 지금 좀 안 좋은 상태라 하더라도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10월, 11월 일정 이제 쭉 남아 있는 거 네. 보니까 나폴리, 피렌체, 베로나, 라치오, 밀란. 네네네. 일정이 좀 험난하긴 하거든요. 피오렌티나는 빼도 될 것 같아요. 피오렌티나는 빼도 될 것 같은데 네. 거기 요즘 너무 못해가지고. 네. 근데 그 어쨌든 다른 팀들 라치오도 사실 여기는 영입을 못했으니까 팀 전력상으로는 되게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사리 감독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사리 감독이기 때문에 나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 까다롭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밀란전은 이제 밀란에 뭐 이따가 얘기해야겠지만, 밀란 지금 이 A매치 주간 끝나고 나서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 되게 많거든요. 이 선수들이 지금 돌아오냐 마냐가 약간 고경기에 걸려 있어요. 네. 인테르 경기. 그래서 그때 다 돌아오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키브 감독에 대한 건 일단 보류. 일단 보류. 일단 보류. 예. 나폴리전까지는 보자 일단. 그렇죠. 그래서 뭐 이 경기에서 잘못된 점을 고쳐서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예. 일단 부임 초기도 하고 어쨌든 이 지금 성적은 일단 잘 나오고 있지만 경기 중 대응은 분명히 아쉽고 이 경기도 위기가 있었고 네네네. 추후 이제 나폴리전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네네. 찬우 형님의 더 명확한 평가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오늘 네 번째 경기는 아틀레티코와 오사수나의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백스리를 일단 가동을 했고요. 지금 챔피언스리그 리버풀전 패배 이후로 6경기 무패, 리그는 4승 1무 진행 중. 이번 승리로 4위 진입을 했습니다. 이 백스리 활용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백스리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호세 히메네스가 돌아온 게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지금 멤버들 생각하면 3-5-2로 나오는 게 더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일단은 3백의 안정감도 올라갈 수가 있고, 여기다가 중원에서의 숫자, 그러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일 수가 있고, 여기다 투톱으로 훌리안 알바레스하고 그리즈만이 나온다면은 번갈아 내려오면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위력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용할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첫 번째 옵션은 오른쪽 윙백에 요렌테가 될 거고요. 아마 상황에 따라서는 아들 시메오네가 나오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 왼쪽에는 니코를 선발 출전시켰는데 니코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교체가 됐거든요. 근데 왼쪽에 쓸 수 있는 자원은 윙백 자원이라기보다는 윙 자원들이 많죠. 쉽게 얘기해서 뭐 니코, 바에나, 그리고 알마다, 공격 성향이 이런 뚜렷한. 선수들이 네. 있으니까. 물론 이제 바이나나 알마다는 중앙 쪽에서 쓸 수가 있고, 바이나도 중앙 쪽으로 좀 더 치우쳐서 썼으니까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봤을 때는 저는 3백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플랜 A가 3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게, 시메오네 감독은 한 측고가 결국 왼쪽 풀백과 센터백을 다 보잖아요. 네. 요렌테가 윙백, 풀백, 센터백, 뭐 수비형 미드 다 보잖아요. 다 보죠. 네. 그런 거 보면 결국은 경기 도중에 선수들의 위치를 바꿔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팔색조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팀이 됐구나. 여기다가 쓸 수 있는 자원들도 많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대본에 나와 있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즈만이 이제 전반 8분 바에나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지만 VAR 끝에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됐습니다. 이 장면을 봤을 때 그리즈만이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개입했다고 판단해서 득점을 취소했는데, 아마 VAR 판독 결과 수비수를 이제 몸으로 스크린했다, 막았다라고 맞아요. 판단을 한 거겠죠. 네. 해당 장면의 판정은 좀 어떻게 영재님의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 아쉽겠지만 제대로 봤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리즈만 앞쪽으로 바에나가 들어가나? 그러면서 바에나가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바에나를 쫓아가는 수비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그리즈만에게 막히면서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즈만이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경기에 관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이 취소된 거는 이거 옳은 판단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다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바에나 입장에서 아쉽죠. 바에나도 이게 데뷔골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골이 안 들어가서 좀 아쉽긴 한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바에나 돌아오니까 공격이 풀어지는 과정도 훨씬 더 매끄럽다. 여기다 훌리안 알바레스 폼 좋고 그리지만 공격 전개에서는 힘을 발휘하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있구나. 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정말 좋은 공격진들이 많은 아틀레티코고 뭐 오늘 경기에서는 백스리를 쓰기도 했었잖아요. 앞으로 공격진의 교통정리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 지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가장 좋다. 네. 이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기도 훌리안 알바레스하고 그리즈만이 선발로 나오고 셀로트하고 라스파도리가 이제 교체 출전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니코가 부상당하면서 알마다도 들어왔고 알마다는 데뷔골도 넣었습니다. 근데 아들 시메오네가 오른쪽에서 이제 교체 출전해서 오른쪽에서 저돌적인 돌파 그런 다음에 컷백 즉 다 만들어줬어요. 알마다에게. 그리고 알마다가 원터치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고 제가 그 라리가 신입생 영상 찍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치코는 좋은 점수를 줬고 S를 주지 않아서 비판을 받았는데 그건 그만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수비가 실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 한치코의 위치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네. 상황에 따라서 센터백, 레프트백 계속 오가는 상황이었으니까 어느 위치에서든 다 잘했지만 그 알마다 같은 경우에는 공격 포인트가 없고 왼쪽 공격수가 많이 영입이 됐고 그리고 부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안 줬는데 알마다가 들어올 때는 경기력이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골을 넣음으로 인해서 알마다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마다에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타이밍에 골이 나왔다. 네. 경기력 대비 스탯이 없었는데 그리고 드디어 그 스탯이 나왔죠. 골의 가치는 매우 크죠. 그렇죠.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자 MOM은 마르코스 렌테가 받았고 아틀레티코 오른쪽에 엔진으로서 영재님의 말씀처럼 활약을 했고요. 오블락의 막판 선방까지 승점 3점을 지켜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지금 6경기째 부패입니다.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고 계속 이제 선두권 경쟁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의 5번째 경기입니다. 코모와 유벤투스의 경기인데 코모가 2대5로 이겼습니다. 자, 유벤투스는 패배를 했고 6경기 무승, 5무 1패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거든요. 인테르와 다르게 이탈리아 더비가 끝나고 지금 급격한 부진에 빠져서 투도르 감독이 위험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네. 투도르가 제일 빨리 잘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 상태로 가면? 왜냐면 너무 못 이기니까. 키브를 이기나요? 네, 이길 것 같은데요. 우리 키브는 요즘 성적이 나오고 있네요. 네. 결과는 나오고 왜냐면 있는데. 키부 감독은 지금 계속 연승을 하고 그쵸.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 진짜 딱 그 이탈리아 더비 이후로 이제 상황이 너무 많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명함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일단 꼬모하고 이제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이제 꼬모가 사실 이제 뭐 승격한 지 얼마 안 된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인 승리긴 합니다. 꼬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난 시즌은 당연히 못 이겼고 이번 시즌에 이제 이기면서 이게 52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유벤투스 상대로 승리를 거둔 거라고 이제 하는데. 근데 이 경기는 사실 꼬모가 잘하는 거는 뭐 이상한 건 아닙니다. 니코파스가 워낙에 좋고 이 경기에서 니코파스 그냥 그 앞에 이제 모라타를 세워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유벤투스가 그러니까 이 경기에는 또 백포로 이제 시스템을 이제 바꿔서 나왔는데 백포를 하던 백스리를 하건 뭘 하건 간에 되게 공격 전개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양 윙어에 일디즈하고 이제 콘세이상이 있어요. 걔네가 돌파를 하면 찬스가 나오는 거고 돌파를 못하면 찬스가 안 나오는 거야. 야 그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솔직히? 그렇죠. 다 막 어떤 감독이고 그건 다 맡길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투도르가 공격 전술은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해도 이게 어떻게 정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미드필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지금 팀에서 이제 6번 자리에서는 로카텔리 선수가 나오니까 로카텔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상대의 공간이나 혹은 상대를 한쪽으로 몰아넣거나 뭐 이런 정도로 어느 정도 밑바탕을 좀 만들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윙어 특히나 1대1이나 주력이 좋거나 기행기능이 좋은 윙어들한테 공을 주고 이런 선수들이 돌파를 하거나 이러면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라면 뭐 밑바탕 하나 깔아주고
그다음에 또 그 위에 돌파 좀 쉽게 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주고 그 다음에 뭘 해주는 거라면 그러면 방향성은 있구나라고 볼 텐데 이건 그게 아니라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제가 돌파를 하면 찬스가 나오는 거고 돌파를 못하면 찬스가 안 나오네. 그리고 돌파를 해서 포워드한테 공이 간다고 포워드가 골을 또 잘 넣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적은 기회에서. 그게 제일 짜증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팀을 볼 때 감독이 나중에 인터뷰를 하든 아니면은 경기 중에 우리가 보고 느끼든 감독의 의도, 감독이 이런 생각을 갖고 3백을 쓰든 4백을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선발 라인업을 이렇게 짰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포지션을 옮겨놨구나. 뭐 이런 게 딱 이해가 됐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이해가 되고 지지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거 그냥 갖다 놨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그런 팀이 아닌데 그냥 심지어 유벤투스인데 갖다 놓고 야 이겨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공격이 안 돼. 듣고 있니 공격수? 이런 얘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그럼 이렇게 됐나? 결국에는 이제 여러 차례 실패한 거잖아요. 프로젝트가. 네. 그 앞에 프로젝트, 그러니까 모타 감독이 이제 선임했었을 때 그 프로젝트 실패했고 실패해서 투도로 감독 임시 감독 체제로 해서 챔스는 갔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뭘 할 것인가가 명확했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엔 불명했던 것 같다.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된 걸 보니까 그냥 불명했던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유벤투스라는 클럽이 그리고 있는 어떤 청사진과 투도로 감독은 잘 맞긴 한 건가? 왜냐면 뭐 알베르토 코스타 나가고 그다음 주앙 마리오 들어오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도 보면 주앙 마리오도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안 쓸만한 선수는 또 아니거든요. 그쵸. 일단 안 써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형이 막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 오펜다도 잘 안 써요. 오펜다는 심지어 투도로 감독이 별로 원하지 않았대 진짜로 그거는.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그래서 보면은 톱이 이거는 나 옛날에도 했던 것 같은데. 자, 조나선 데이비스가 나오건 블라우비치가 나오건 오펜다가 나오건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세 선수의 각각의 특성이 다 다른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공격 작업을 만드는 거부터가 좀 문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그다음 공간 만들어내고 상대 수비에게 압박을 가하고 이런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 지금. 일단 뭐 팀의 프로젝트가 완전히 꼬인 느낌이네요 유벤투스는. 근데 이건 유벤투스 클럽도 생각을 해야 될 게 네. 지금 보면은 여기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 못다 그다음에 그 누구였더라 단장? 하여튼 그 시스템 실패한 이후에 그럼 제대로 된 팀 체계를 잡아가고 있나? 이번 시즌 대충 챔스만 나가면 된다라고 약간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한데 그 생각이 지금 약간 위험해 보여 지금. 지금 약간 너무 많이 승점을 잃어가지고 이미 7입니다. 네. 네. 그리고 코모는 이 경기 이기면서 6위로 올라갔고요. 네. 니코파즈가 1골의 도움을 기록했거든요. 니코파스 지금 인기 많아. 니코파스 성장세가 엄청 잘하네. 엄청나며 어느 정도 활약을 하고 있는 건가요? 니코파스가 최근에 공격 포인트 기록한 경기는 거의 다 승리하거나. 니코파스가 지금 거의 그 세리에 1왕급? 이야, 1왕급이에요.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하고 있군요. 이 경기 이제 첫 번째 골 도움 주는 과정에서 보면 우측에서 돌파를 해가지고 왼발로 그 파 쪽에서 들어온 선수들 뭐 이거는 아마 약속이 돼 있는 거긴 하겠지만 파 쪽으로 들어온 선수한테 크로스를 주는데 와 크로스 궤적이 예술이야 진짜. 그래서 캠프가 이제 아마 골을 넣었을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시야 같은 것도 굉장히 넓은 선수고 내가 지금 이 공을 갖고 그다음 플레이를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상대가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구나를 되게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실제로 파브레가스 감독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니코파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그러니까 니코파스는 결정을 잘한 게 어쨌든 이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 언제 돌아갈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다음 여름에 가능성이 있어요. 갈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이번 시즌에 한 번 더 여기 남아서 도전을 한 거는 굉장히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뛰고 자신감도 네. 더 붙고. 어쨌든 세리에는 수비가 굉장히 빡빡한 리그여서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크랙형 윙어들의 진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시험해보고 되게 중요한 리그긴 하거든요.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는 프리미어 리그보다는 못할지 몰라도 어쨌든 수비 체계, 선수들 촘촘하게 세우는 거 이런 거는 또 이탈리아 리그 전통적으로 잘하는 부분이 있어서 윙어들한테 꽤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세르지오 콘세이상 아니지? 저기 하여튼 콘세이상 네. 그 유벤투스 그 아들 콘세이상 프란시스코 콘세이상. 네. 그렇지 프란치스코 콘세이상
그러니까 걔가 돌파가 되면 야, 너 문제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지금 뭐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가만히 네. 듣고만 있는데 네네. 요즘에 깜빡깜빡 하나 봐. 아 깜빡깜빡하죠. 오늘 좀 심한 것 아니, 같은데. 근데 가족 이름 헷갈리는 경우 은근히 있어요. 저도 아니 어째- 나도 그 깜빡이는 게 좀 심해졌어. 아프고 나서는. 아. 근데 찬호도 지금 이게 뭐더라? 이게 걔 있잖아. 이게 한 3번인가 나와가지고 아이, 근데 보통은 안 그러는데. 저 어제 피터 슈마이켈이 나왔는데 저도 모르게 캐스퍼라고 하면 할 뻔했었어요. 캐스퍼 슈마이켈. 잠깐 그 아들이지 생각해서 피터로 바로 말을 하긴 했지만 캐스퍼는 헷갈리더라고요. 자동차죠. 네. 자동차인 걸로. 네. 그래서 일단 니코파스 너무 잘하고 있고 유벤투스는 부진하고 지금 스카이 스포츠 기사를 보면 당장 경질 위험은 아니지만 두 경기 안에 운명이 갈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투도르 감독의 운명을 점치고 있습니다. 챔스 레알 마드리드랑 하나? 레알이야. 네. 아, 위험합니다. 목요일 새벽인가? 위험해요. 이 두 경기 지금 레알 마드리드 네. 그리고 주말에는 라치오 원정이거든요. 그래서 야. 지금 이번 주에 아예 승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 근데 승리가 없은 지 꽤 됐어 또 심지어. 심지어 지금 이제 6경기 무승이니까 네. 여기에 2경기 더 승리를 못 거둔다? 그럼 진짜 그럼 진짜 투도르- 위험해지거든요. 그렇죠. 위험해지는 거라서 야 8경기 무승이면 포스테골랑 무슨 차이가 있어. 그렇죠. 그 상황이 좀 좋지 않다로 유벤투스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헤타페와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가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이게 웬걸? 헤타페 또 2명 퇴장당했습니다. 야 이거 네. 진짜. 근데 이 경기는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네. 사비 알론소 감독은 아마 이 경기를 통해서 또 한 번 테스트를 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물론 지금 이 순간 부상이 많긴 합니다. 네. 특히 수비 쪽에서 부상이 많다 보니까 알라바가 선발 출전하고 발베르데가 라이트백으로 나오고 이런 경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비니시우스가 선발 라인업에 들어오지 않고 4-2-3-1을 가동하면서 카마빈가하고 추아멘을 3사에 배치하고 주드 벨링엄은 중앙에 배치하고 왼쪽에 호드리고 오른쪽에 마스탄토노를 배치한 거를 봐서는 4-2-3-1을 한번 이렇게 한번 짜서 공격을 전개하되 전방에 있는 음바페에게는 프리롤을 주면서 음바페를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기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챔피언스 리그 중요 순간마다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중원을 좀 더 단단하게 형성하면서 그렇죠. 음바페의 능력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경기에서 음바페는 잘하긴 잘하는데 최고입니다. 운이 좀 안 따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골과 마찬가지 장면인데 이런 장면들이 계속 지나갔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비니시우스가 들어오면서 비니시우스가 이 경기 제가 생각할 때는 최고 공헌자 중에 한 명입니다. 왜? 비니시우스가 2명을 퇴장시켰거든요. 이게 공환자 맞죠? 비니시우스의 문제가 아니라 네. 비니시우스의 스피드를 커버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상대가 대응을 하기 쉽지 않다. 네. 변칙을 일으켰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보르다라스 감독이 헤타페 감독이 오른쪽 윙백인 키코를 빼고 알란 니옴을 76분에 투입합니다. 네. 니옴이 76분 30초쯤에 비니시우스 들어간 걸 팔로 막다가 다이렉트 퇴장을 그렇죠. 당해요. 다이렉트 퇴장. 그래서 한 30초, 40초 만에 퇴장당했나? 아. 그래서 77분의 퇴장으로 기록이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알란 니옴 나가면서 10명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음바페가 아르다 길러의 패스를 받아서 바로 골을 넣었습니다. 음바페 지금 리그에서 10골이에요. 맞습니다. 리그 9경기 10골. 10골인데 네. 제가 음바페 골 잘 넣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지난 시즌 피치치니까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아르다 길러랑 호흡이 너무 좋아요. 길러가 이 경기 교체 투입이 됐는데 길러가 중앙 쪽에서 전진 패스를 하거든요. 그 이 전진 패스 자체도 날카로웠고 그 전진 패스가 음바페가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물론 음바페가 첫 터치로 돌려놓고 두 번째 터치로 슈팅할 수 있는 곳으로 살짝 밀어놓은 다음에 세 번째 터치가 슈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바페의 움직임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터치가 다 예술입니다. 그렇긴 한데 길러하고 호흡이 매우 좋다. 이거 눈여겨볼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려운 경기가 되긴 했지만 결국은 또 비니시스가 한 명 또 퇴장시키면서 그쵸. 결국 이 경기는 레알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네, 그래서 77분 퇴장, 84분 퇴장 이렇게 헤타페 2명의 퇴장이 나왔고 레알 마드리드는 마지막 쿠르투아가 또 많은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1대0 승리를 도와줬는데요. 이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도 실점한 위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얀 오블락이 쿠르투아가 정말 환상적인 선방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팀들의 골키퍼는 결정적인 상황 한두 차례만 막아주면 돼요. 그걸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쿠르투아의 역할이고 네. 강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에 이제 엘 클라시코를 하게 됩니다. 바르셀로나 감독과 선수. 감독은 지금 항소가 반영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독도 결장을 할 거고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다 네. 라고 봐주시고, 대신 선수 부상이 좀 있습니다. 공격진 부상의 변수가 있는 바르셀로나고,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는 선수단 운용은 바르셀로나보다는 비교적 좀 건강한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자, 이번 엘 클라시코 기대가 지금 많은 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경기력은 레알이 더 좋아요. 네, 그리고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엘 클라시코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레알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다만 바르셀로나는 주중 경기가 수요일 날인데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2시쯤인가?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올림피아코스를 상대하는 반면에 일찍 하는 경기구나. 네. 1시 45분. 이게 수요일 1시 45분이네요. 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목요일 4시인가? 아이고. 그게 유벤투스랑 경기니까 네. 경기 일정 자체를 보면은 레알이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네. 있죠. 힘들겠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도 부상 선수가 많은데 지금은 페란하고 하피냐는 엘클에 맞춰서 돌아올 것 같고 조한 가르시아라든가 레반도프스키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뭐 하피냐가 맞춰서 돌아온다면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수비 라인에 문제가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수비 라인은 뒷공간이 많이 뚫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방부터의 압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비니시우스 음바페한테 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수비 쪽에 부상이 좀 많은 편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경기력적인 비교를 했을 때 레알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영주형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에 있고요. 다음 경기 7번째 경기 밀란과 피오렌티나의 경기. 밀란이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레앙 선수가 동점골 그리고 페널티킥까지 넣으면서 멀티골로 2대1 역전승에 기여를 했는데 피오렌티나는 흐름을 지키지 못했고 레앙 선수는 시즌 첫 선발 출전에 바로 멀티골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지금 이제 위험한 감독 아까 투도로 감독 얘기를 했지만 사실 투도로 감독보다 더 위험한 감독이 피올리 감독입니다. 야, 지금 둘이 좀 리그에서 엎치락 승리가 뒤치락하는. 없어요. 그냥 여기는 아예 승리가 없어 그냥 리그에서. 아예 리그 무승이야. 리그 네. 무승. 이 전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 경기는 사실 이제 밀란 입장에서는 A매치 중간 갔다 와서 플리식도 부상으로 빠지고 뭐 롭터스 치크 빠지고 여기 부상으로 엄청 많이 빠져 있거든 지금. 라비오도 부상으로 빠지고. 여기 사실 이게 지금 라인업을 어떻게 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살레마커스 같은 선수는 이제 앞쪽에 배치할 정도로 알레그리 감독이 진짜 짜내가지고 여기 라인업을 했는데 물론 이제 모드리치 같은 선수가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리치 같은 어쨌든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좀 미드필더들 좀 두텁게 만들어놨으니까 이런 선수들 이제 기용하긴 했는데 레앙을 선발로 내세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죠. 계속 이제 교체로는 출전하긴 했지만 그래서 교체로 나왔을 때 막 그렇게 임팩트 있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피오렌티나 피올리 감독은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 걸까요? 노림수 어떤 의도를 알 수 없다. 이게 사실 아까 우리 앞에도 얘기했지만 감독의 의도를 모를 아니 때가 사이드에 좀 뭐 힘을 줄 거면 사이드에 어떻게 좀 편하게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가. 도수 같은 애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뛰는데 다 막혀. 그리고 얘가 능력치가 애초에 그렇게 뭐 엄청 높은 애도 아니고 그냥 고젠스는 사실 이제는 냉정하게 말해서 내려가고 있는 선수죠. 뭐 이날 골을 넣긴 했지만 그렇죠, 선제골이지만 그건 그냥 뭐 슈팅 뭐 우당탕탕 하는 과정에서 자기 앞에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였고 저는 모이스킨이 이렇게 터진 이후에 이렇게 못 쓰는 감독 처음 봤어. 가투소 감독도 엄청 냈어요 대표팀에서 레테기하고 킨 내세워도 골 엄청 둘이 진짜 지금 레테기하고 킨이랑 둘이서 지금 엄청나 지금. 나는 킨을 이렇게 못 쓰는 감독이 있을 수가 있나? 얘가 지금 거의 보면은 얘가 거의 완전체에 가까운 애거든요. 빠르지, 몸싸움 되지, 그다음에 슈팅력, 슈퍼워 있지. 얘가 못하는 게 없는 애인데 얘를 이렇게 못 쓰는 감독이 있을 수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이번 경기가 끝나고 나서 난 구단 쪽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구단 쪽이 이번에 사실 피오렌티나가 돈을 많이 썼어요. 네. 피올리 감독도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지금 스쿠데토를 딴 감독 아니에요. 음. 지금 사실 이제 리그 내에서 스쿠데토를 딴 감독이 몇 명 없어요. 손에 꼽죠. 예. 알레그리 감독하고 피올리 콘테. 감독하고 콘테. 콘테 예. 그 정도밖에 없어서 원래 이제 리그가 좀 이제 빡빡하려면 한 4-5명 정도 있어야 우승해본 네. 우승 경험 그쵸, 감독이 그래야 빡빡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감독이라서 돈도 많이 쓰고 거의 이번 여름에도 돈 꽤 많이 써서 보강을 해줬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보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데 어쨌든 돈을 좀 썼네. 근데 감독도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근데 그 저희 예상보다도 훨씬 못하고 있기 때문에 레앙이한테 골 먹힌 거는 그거는 뭐 원더골이어서 어쩔 수 없긴 해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겠죠. 편집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회하면 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꽤 먼 거리에서 때렸는데 그래도 대회하면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게 있고 편집자 입장에서는 좀 판정에서 좀 억울한 부분도 있긴 있었을 거예요. 일단은 전반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여튼 그 밀란 선수 한 명이 이제 중간에 쓰러져가지고 피오렌티나 공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그 밀란 쪽에 박스 안쪽에 공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주심이 경기를 멈춰버렸어요. 하필 그때. 그러니까 박스 바깥 치면 괜찮아. 그죠, 그죠, 그럼 그죠. 계속 이제 되는 건데 그게 근데 사실 피오렌티나 선수랑 충돌해서 된 게 아니라 밀란 선수들 자기들끼리 충돌해가지고 쓰러진 건데 계속 쓰러져 있으니까 거기서 중단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피오렌티나 입장에서 되게 좋은 찬스가 될 수 그렇죠. 있었던 건데 중단을 했어. 중단을 했는데 박스 안쪽이니까 그냥 골키퍼 줘야 돼 저쪽. 맞아. 예, 그게 규정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중단을 한 순간 이게 줘야 돼 그냥 이게 드롭볼을. 공격하고 있는 팀 입장에서 되게 억울할 수 있는. 개 짜증나는 일이죠, 진짜. 솔직히. 예.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널티킥 주는 장면이 요것도 지금 피오렌티나 쪽에서 굉장히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그 산티아고 히메네스는 이제 뒤에서 이제 잡았어. 네. 근데 이제 잡은 게 이제 그 목 쪽이랑 요 어깨 쪽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넘어지긴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산티아고는 당연히 이제 여기 잡혔으니까 얼굴 잡고 이렇게 쓰러졌어. 쓰러지고 이제 결국 VAR 보고 나서 이제 판정이 된 건데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는 야 저거 저 정도 잡았는데 저렇게 자빠진다고 약간 이렇게 얘기할 만한. 저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깝긴 한데. PK가 또 그런 면이 있죠. 예. 그렇죠. 그거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쨌든 역전 당하고 난 다음일 텐데 모이스킨이 이제 공 잡고 사이드에 있었는데 파블로비치가 되게 세게 밀었거든요. 근데 그걸 역으로 모이스킨 파울을 줬어요. 제가 봤을 때 저거 너무 세게 밀길래 야 저거는 파울 주겠는데? 근데 역으로 이제 모이스킨 파울을 줘서 모이스킨도 황당해하고 근데 애가 별로 이렇게 화는 안 내더라. 이미 약간 체념한 느낌? 야 이거는 아유, 그래, 어차피 뭐. 졌다 이거는. 어쩔 수 약간 없다. 체념한 느낌? 네. 그래가지고 본인도 지쳤나 봐요. 그런 이제 판정 문제가 좀 있는데 네. 여기 주심이 마리넬리인가? 어수선했네요.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근데 이 경기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은 알레그리 감독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드리치라는 중심축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든 전개가 되는구나. 그리고 앞에 포워드 쓰는 거는 조금 생각은 이제 구상은 일단 알겠어요. 아마 레앙이랑 플리식이랑 산티아고 히메네스를 믿을 수 없고 포워드를 그런 9번 타입을 영입을 하려면 겨울까지는 어쨌든 가야 영입이 되고 말고 그리고 겨울에 됐었을 때도 밀란이 요구하는 그런 프로필을 가진 공격수가 매물이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 잘 불투명한 일이기도 하고 그럼 일단 구상은 레앙이랑 플리식이랑 둘이 아마 세워서 포워드지만 뭔가 좀 다양하게 스타일들을 좀 만들어가는 걸 좀 구상하고 있겠구나. 아마 지금 계속해서 기용하는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플리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기용을 했었으니까 그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보여요. 지금 최소한 어쨌든 밀란 상대하는 거의 모든 팀들이 이거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레앙은 어쨌든 복귀하고 나서 컨디션 굉장히 좋게 플레이를 잘 해줬기 때문에 물론 보면은 돌아왔나 싶을 그게 있긴 있었어요. 막 약간 뭔가 스피드는 잘 활용하는 것 같은데 패스는 이상하게 하고 막 이런 게 있긴 했지만 이런 거야 차차 그죠? 출전 계속 시간 뛰어야죠. 늘어나면서 나아질 거라고 보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밀란은 이제 1위 자시에 다시 올라가게 된 게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는 어쨌든 유럽 클럽장은 안 나가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경기만 준비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물론 경기를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꽤 유력한 컨텐더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승점도 지금 단독으로 앞서 있죠. 네. 인테르, 나폴리, 뭐 로마보다도 승점 1점 앞선 16점의 단독 1등. 네. 물론 이제 이번 시즌은 굉장히 빡빡하긴 합니다. 승점 차이가 위에 상위권이 어휴, 승점 차이가 얼마 네. 안 나요 지금. 볼로냐도 13점이니까 네, 경기 얼마 안 치르긴 했지만 그래도 한 뭐 어떤 때는 3, 4점 정도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이 굉장히 빡빡하게 다 상위권에 몰려 있어서 요거는 한 경기 다 대여섯 경기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좀 뭔가 좀 차별점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AC 밀란은 모드리치 볼 때마다 모드리치 클래스가 너무 많이 느껴져서 모드리치 진짜 그냥, 근데 약간 좀 걱정되긴 하는 게 저렇게 뛰어도 되나? 너무 약간, 많이 의존하는 느낌. 아니 근데- 수비도 이 선수가 너무 네.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수비 보면은 그러니까 블럭을 결정적인 블럭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거는 저거 하나 할 때마다 힘 되게 많이 쓸 텐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예상해 볼 수는 있겠죠. 후반기에는 모드리치가 전반기만큼의 폼이 아닐 수 있다.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떤 해결책을 또 알레그리 감독이 내놓을 것인가? 그럼 이때 야샬이나 아니면 뭐 리치나 이런 선수들이 이 시스템에 잘 녹아들어서 견인할 만큼의 그런 게 돼야겠죠. 야샬이는 일단 돌아오고 나서 이제 뛰는 걸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밀란이 2대1로 레앙 선수가 돌아온 레앙 선수가 선발에서 멀티골을 넣으면서 2대1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8번째 경기 짧게 보고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비아레알과 베티스의 경기인데 야. 안토니가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맨유 자, 안토니 웨팜 그 얘기도 많이 나와요. 맨유 안토니 웨팜도 나오고 이건 제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비르츠는 안토니 곱하기 2다 라는 밈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안토니의 맹활약 그래서 0대2로 뒤처진 상황 극적인 멀티골로 베티스가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요. 인텔에 세적한 뷰캐넌이 또 득점포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뷰캐넌의 슈팅은 시원했어요. 네, 역습 상황에서 오른쪽 라인에서 중거 슈팅 때렸는데 코스가 좋았습니다. 정말 그러다 신기한 보니까 골을 기록했고 그리고 몰레이로의 골이 터지면서 2대 0이 됐거든요. 몰레이로는 확실히 살아나는 것 같아요. 경기력은 좋은데 공격 포인트가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 했는데 이제 공격 포인트도 나오기 시작했고 바이나의 빈자리를 확실히 메워주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비아리알이 2대 0이 되면서 조금 방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안토니의 첫 골은 내주면 안 되는 골이었어. 실수. 왜냐면 안일함. 네. 베티스가 왼쪽 라인에서 공격해서 오른쪽으로 연결됐을 때 오른쪽에서 안토니가 슈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왼쪽에서 공격해서 오른쪽으로 연결될 때 안토니가 볼 잡았을 때 안토니를 마크하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주공산에 안토니 혼자서 볼을 잡았기 때문에 안토니는 그 정도 여유가 있으면 슈팅이 굉장히 위력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 아마 첫 골일 겁니다, 리그에서. 그래서 첫 골 기록하면서 흐름 탔고 막판에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들어가면서 이제 동점골 기록하는 모습이 있으면서 이 경기는 사실은 비아레알의 축제 같은 경기가 되는 듯 보였으나 마지막 순간에 안토니가 이거 내 경기야 이걸 또 보여줬죠. 그래서 안토니는 여전히 베티스의 왕이다라고 불릴만한 너무나도 대단한 활약을 또 이번 비아레알전 때 남기게 됐습니다. 자, 오늘 형님들과 함께 8경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가 참 볼 경기들이 많습니다. 일단 유벤투스가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고 리그에서 라치오 원정을 떠났는데 투도르 감독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걸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고 인테르는 나폴리와의 경기를 주말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 경기가 재미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역시 엘 클라시코. 정말 SL 우리 형님들과 함께 너무나 재밌게 볼 수 있는 경기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주 SL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면서 이번 주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라리가 세리아 많이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형님들과 함께 했고요. 다음 히든풋볼 SL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